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영수입니다. 오늘이 4월 1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지수는 올라왔죠. 13.3포인트. 퍼센트지로 봤을 때 0.42% 정도. 자, 이 정도의 상승폭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증시는 지난 3주간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상승세다 하는 거죠. 물론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우리 종합지수는 어느덧 3182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지난 언제입니까? 2월달 그 당시 한때 3월 초가 되겠네요. 그 당시 한때 3000포인트가 깨진 바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보다도 근 200포인트 가깝게 올라온 수치이며 또 사상 최고치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수직선과 수평선 하나씩 그려져 있죠. 그 수직선이 그어진 그 날이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그 당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는 3208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종가지수 3182포인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불과 0.9% 정도밖에 되질 않죠. 내일 당장이라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바싹 간제 근접해 있다는 건데요. 자, 시장 흐름이 여전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는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2021년도 현재 예상치 목표치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3,300 최하 3,300 내지 3,500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치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특히 실적 기반, 특히 반도체가 좋아서 자, 우리는 종합지수가 3,500 정도 수준이 아니고 4,000포인트 근처까지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위 1, 2, 3 같은 그런 대형주들 최상위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현재까지의 그 시총 최상위 1, 2, 3 종목의 주가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신통치 못하죠. 시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고요. 또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3위 업체인 네이버도 시원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4위 업체인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5위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역시 현재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동참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는 좀 다릅니다.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거리 정지돼 있죠. 그리고 그 외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만간에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부상할 가능성,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이제 돌아온다는 건데요. 늦어도 5월달에
현재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을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봤을 때 그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빠르면 내일 당장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기대도 된다는 건데요. 그 한 예로 오늘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서 더욱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시장의 어떤 지수와 관련된 왜곡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현재 선물 지수와 관련된 베이시스인데요. 자, 베이시스가 모처럼 만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0.34 종가 기준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베이시스의 플러스 상태, 즉 컨탱고 상태, 컨탱고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선불지수, 미래지수인 선불지수가 현불지수보다 높은 상태, 정상적인 강세장입니다. 이 콘탱고 상태가 안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대규모, 그냥 대규모가 아닐 것 같아요. 초대 규모의 파생 상품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에 우리가 힘을 입은 적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전형적인 지수 강세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한 힘을 낸다는 것이죠. 향후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역이 되겠고 그의 금융투자가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갈 이런 바 쌍끌이 지수 강세장이 나올 소지가 높은 그런 조건을 좀 갖추게 됐다는 것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오늘부로 사실상 처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랬던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은 그날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와 관련된 변화가 생각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만들어졌고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내지 1위부터 12 종목들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현재 펼쳐진다.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말이죠. 빠르면 뭐 내일부터 아니면 뭐 현재 5월 초 그때부터 그런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그런 변화가 현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 중 삼성전자류의 시총 최상위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현재 그들 종목 비중이 높으시겠죠. 전혀 뭐 답답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인내한 김에 조금 더 인내하면 된다는 것이고 어차피 그들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에게 넉넉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말이죠. 해서 마음 놓고 그들 종목을 계속 매수 보유 하시면 된다는 관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현재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8.6%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나 또 LG화학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오늘의 주제로 갈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가 아무래도 뭐 사고를 친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도 같아요. 잘하면 애플카를 생산하는 그러한 어떤 계약을 체결할 소지가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거기 보도가 좀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만약에 그것이 성사된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가 지금 16만 원대에서 2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애플과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25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기존 우리 종목 중 대형주인 현재 그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SKC, 하나솔루션, 현대차. 자, 이들 종목에 현재 투자 포인트, 우리는 매매가 아니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들 종목을 이제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목만 뽑아서 간략하게 그 언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주요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일단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죠.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처지고 나스닥 지수가 다시 힘을 내면서 자, 우리 증시보다 앞서서 이미 사상 최고치에 바싹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종합지수는 나스닥을 따라가죠. 우리 종합지수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와중에 테슬라가 무려 8.6%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가격이 762 달러 수준까지. 자, 얼마 전입니다. 2월 달인가요? 그 당시 테슬라는 600달러가 깨진 적도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762달러까지 수직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 악재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신경 쓰이는 악재들입니다. 그 악재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 하에서 올라온 것은 그만큼 그 악재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현재 EV 시장,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급팽창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각종 악재에 시달렸던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악재가 국내 삼성 SDI까지 다 포함을 해서 NCM 계열의 원통형 내지 파우치형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중국이 하고 있는 LFP 방식으로 초점이 바뀌었다는 등 전반적으로 전고초와 관련된 그런 부담이 있다는 등 기타 등등, 또 자체 생산도 하고 뭐 그런다는 등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그런 악재가 그들을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빠른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에 이제 그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서 숙제가 될지언정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던 건데, 자, 그것을 입증하는 듯이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급성장, 급팽창을 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인 문제 등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고, 그 점은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이며, 또 전기차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별반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를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미국의 테슬라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현대차는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현대차는 큰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는 것이 23만 2천 원.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현대차도 조만간에 25만 원 넘어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현대차도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지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지난달 대비 0.6%, 작년 동기 대비 2.6% 올라왔다는 건데,
꽤나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인 또는 비관적인 경계론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달고 달한 악재죠. 그리고 핵심 물가 지수, 식료품과 또 그냥 유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는 지난달 대비 0.3%, 작년 동기 대비 1.6%입니다. 표시를 잘못했네요. 2.6이 아니고 핵심 물가 지수는 1.6입니다. 1.6%.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미 연준에서 누차 언급을 한 바 있죠. 특히 제롬 파월 현 의장이 뭐 웬만큼 물가가 올라가도 단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 물가 지수 꽤 많이 올라갔다는 거. 작년 동기 대비 1년 물가 지수 3.4%. 이거는 뭐 거의 충격적일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국내 기준금리에 대해서 0.5%죠. 그것을 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와 관련된 그런 부담은 뭐 그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계속 관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계는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꼬리를 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230%로서 그 전날 대비 마이너스 5.3 베이스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높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뚜렷하게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 자,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귀착되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매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DXY, 지금 달러 인덱스가 꽤 많이 내려왔죠. 어느덧 92 이하로 내려와서 91.8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오늘 또 보면 WT 원달러 환율이 꽤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달러 환율 잠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전일 대비 거의 9원 정도가 내려가서 1117원이 아니고 1116원까지 조금 더 내려왔네요. 9원 30전이나. 이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 하긴 했습니다만은 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또 기관들의 순매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금융투자가 매수했고 연기금에 매도하는 이 구도인데,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쌍끌이 형태로 미약하나마 전형적인 지수 강세장의 수급 구도의 한 부분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줬다는 것도, 이것도 지수 상승 장세의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미약하죠.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오늘까지 20일 거래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1200억,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여전히 강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계속 매도를 하죠. 그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자산 중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계속 매도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이고, 또 얼마 전 그 한도치 이탈 범위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조정이 됐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최소한 이 매물 압박은 거의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이시스. 미래. 미래라고 한다면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먼 미래는 아니고요. 보통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앞의 미래입니다. 강세장이면 현재 보다 미래 지수가 더 높겠죠. 그게 선물 지수인데요. 따라서 강세장이면 그 선물 지수는 현물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보다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13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됐던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 그 지수 왜곡 상태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그 차트를 잠깐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프로그램 매매, 이건 잘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차익 거래를 표시하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가끔마다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고 그 규모도 큽니다. 근데 비단 현재 금년뿐만이 아니고 작년 내내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제어가 됐던 건데, 자,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 그래서 중차대한 변화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강세장일 때에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짧게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야 근본적인 강세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LG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LG전자. 자, LG전자의 차트를 놓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LG전자는 16만 천. 최근 들어 LG전자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애플카 협력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전에 LG전자의 실적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영업이익만 먼저 보겠습니다. 1조 5,178억인데요. LG전자가 사실 분기별 1조만 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했던 건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조 5천억 정도나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또 스마트폰 분야의 적자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스마트폰을 제외하면은 거의 한 1,800억 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1조 8천억 정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9.6%. 작년도 좋았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로도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낙관적인데 그 낙관적인 수치보다도 25% 이상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주도된 이유는 비대면 효과가 컸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현재 지금 통제가 되고 백신이 보급돼서 그 부분이 좀 약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TV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그 점만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실적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년 적자 상태에 있는 MC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과 관련된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가 기업의 성, 뭡니까? 기업의 사업 역량을 다른 쪽 성장 동력으로 돌릴 수 있는 일석양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적과 관련된 변화는 VS 사업부, VS 사업부는 전장 사업부입니다. 10년 넘어 계속 이 부분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계속 육성 확대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적자 상태였다는 것이죠. 매출도 전체 매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 금년 하반기 때부터 이 부분이 흑자로 반전되고 매출 증가 속도도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현재 10%에서 내년 정도 되면 15%, 내후년 정도는 20% 넘어가는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에서 LG전자의 미래를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금년 1분기 실적을 토대로 금년 전체 실적을 보면 전체 영업이익은 약 3조 8천억 정도, 3조 8천억 정도, 1조 정도, 분기별 1조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연간 실적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주당 순이익은 14,0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가 16만 원대니까 12개월 선행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지금 현재 주가 배율 멀티플은 PER이죠. PER은 12배는 안 되고 11.5배 정도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나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PER이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실적 성장의 한계성이 좀 있고 또 변동성 부담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 멀티플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13배 내지 15배, 최대 15배 정도를 본다면 최대 실적과 연관된 실적을 기반으로 한 LG전자의 최대 목표치는 21만 원 정도, 21만 원, 14만 원 곱하기 14,000원 곱하기 15배니까 대략 한 21만 원 정도, 적당히 한 2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일단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획기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 점을 애플과 협력을 해서 현재 메꿔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LG전자는 세계 자동차 부품 3위 업체인 마그나와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합작사를 7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과 애플이 현재 그 계약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현재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조선일보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첫 EV 모델 계약 타결이 임박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대량 물량은 아니고요. 시장 테스트용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확대된다는 건 본격적인 전기차,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까지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주역을 현재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 담당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LG는 애플의 아이폰에 이미 카메라 모듈 키트 등등 현재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또 마그나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 5년 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는 그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프로젝트입니다. 그 타이탄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애플은 또 최근 들어 우리 현대차하고도 그렇고요. 또 현재 도요타, 또 폭스바겐, 또 닛산과 애플카를 생산해주는 그러한 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만은 다 무산이 됐죠. 애플 조건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 무산이 됐던 건데, 하지만 상황이 기존 완성차한테 애플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전부터 관계가 좋았던 또 현재 협력을 좀 맺고 있는 LG나
마그나한테 그것을 맡길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지 않아도 LG도 그렇고요. 또 마그나도 그렇고 현재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LG화학은 2차 전지 세계 제1의 업체입니다. 제 LG 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를 통해서 또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업체입니다. LG전자도 전장을 책임진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카의 상당 부분을 LG가 도맡아 할 수 있는 상황에 될 가능성도 좀 높다는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만 이제 그 애플이 제공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현재 협력 관계가 맺어질 소지가 높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것이 성사된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의 위상이 있으니만큼 LG 그룹 전체가 한 단계, 두 단계 도약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이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현재 LG화학도 부상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당사자를 할 수 있는 현재 LG전자가 멀티플이 앞에서 13배, 제가 13배에서 15배를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그 실적만 기준으로 따진 거고요. 애플과 연결된 미래 성장 동력이 장착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 모티플은 달라진다는 거죠. 최소한 20배 내지 30배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죠. 따라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LG전자의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최하 28만 원 내지 많게는 42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에서 LG전자도 눈여겨볼 핵심 종목이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렇게 두 종목 다 좋은데 삼성전기를 따로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중복이란 말이죠. 따라서 삼성전기 대신에 다른 파트인 LG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이유에서도 LG전자가 선택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앞에 얘기했던 실적 부분이 탄탄하고요. 그 상태에서 애플과 연계되어 있는 미래차, 그 중에서도 전기차 전장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하는 수순이 나온다. 최소한 나쁘지 않은 데다가 그런 모멘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라기보다는 기존 우리 종목을 간단하게 스크린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조만간 움직이겠죠. 실적 좋고요. 또 반도체 위기론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은 이 문제가 크게 삼성전자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D램 부분은 난공불락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취약하다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니까 새삼스럽게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든가 그럴 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그냥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답답하니까 붙여진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수가 좀 막혀있는 측면이지 이 부분은 해결될 소지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산발은 탄탄합니다. 의외로 빠른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지수가 조금 답답하니까 바이오주가 부각되는 그 흐름에 지금 덕택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반기 때부터 제3공장이 풀 가동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4공장은 2023년도 준공입니다. 제4공장에 대한 수주를 좀 받게 되는, 지금은 수주를 받을 수가 없는데 4공장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러면 그와 관련된 현재 선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수주를 받으면
받는 거 하나하나 모두 호재가 될 소지가 높게, 그 수주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아주 강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 수주 그 제4공장의 생산 캐파가 25만 6천 리터입니다. 기존 공장이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제공된다는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네이버가 약간 답답한데 아무래도 실적은 뭐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서는 쿠팡과 연관돼서 또는 현재 뭐 카카오와 연관돼서도 재평가될 소지가 높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웹툰이나 또는 뭡니까 웹소설이나 뭐 이런 거, 뮤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각종 콘텐츠 및 일종의 그 한류 콘텐츠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관된 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어떤 도약을 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LG화학은 뭐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SKC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솔루션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특히 뭐 CA 가성소다 쪽 좋고, 또 LDP 쪽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첨단 소재 쪽 좋고, PVC도 좋네. PVC LG화학도 PVC로 하죠. PVC도 좋을 거고요. 태양광과 관련 다소저 부진한데 미국의 정책이 그러니까 태양광과 관련돼서 또 모멘텀이 좋아질 소지가 높으며, 장기 성장 동력으로 또 이제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언젠가는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하나솔루션도 계속 보셔야.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 소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학 출시의 유상증자 또한 소화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한 6만 원, 단기 목표 가격은요. 장기로 봤을 때 7만 이상 가겠죠. 거의 1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적 전기차 아이오닉 5인데 아이오닉 5보다도 현재 그 하반기에 나올 신차 전기차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로 조금씩 떠오른다는 거죠. 정의선 체제, 얼마 후에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모멘텀도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대차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인정을 좀 해주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